저를 보면 이제 롤랑 바르트의 철학은 이제 오늘 과목으로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이후에 예, 관한 얘기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강의하기 전에 또 한번 복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제 전체성으로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이관지가 안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책도 일이관지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뭐 벌써 아마 다 잊어먹을 수도 있죠. 공부했던 다.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보배라고 다 구슬이 꿰지지 않으면 다 흩어져가지고 뭘 배웠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유의 능력을 키우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일이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쓰는 글들은 이제 일이관계를 하려고 안 해요. 이제 그들이 공부의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좀 나눠갖고 거기다가 뭐 자료를 뽑아갖고 이렇게 맞춰놓고 내 던지도 있으니까 뭐 그걸 알아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뭐 그것까지 책임을 안 져주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뭐한 10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문제는 자기도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뭐 지금 바르트 같은 게 더 더하죠. 대표적인 예로 이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 뭐. 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가 또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지 두서가. 이제 결국은 작가가 뭐 자기 글을 쓰지만 독자가 이제 바르트가 한 얘기죠. 독자 자신도 이제 또 다른 작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의미가 있죠. 우리는 그 많은 내용들을 뭐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바르트도 아니고 또 바르트가 뭐 이 시대 사람도 아니긴 죽었고 인기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그 핵심들을 찾아서 쭉 이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 해왔듯이 에포케 치고 괄호 치고 불필요한 걸 아주 그냥 냉정하게 다 떼내야 됩니다. 뭐, 이 글 쓴 사람이나 이제 또 이 요약해서 이 책을 정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르트를 속속들이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 사명이 있죠. 그렇게 써야지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저것 밝혀서 놓은 것 중에 과감하게 정말 어, 떼낼 수 있을 만큼 다 떼내는 거. 다 떼내고 핵심만 연결해서 그 전체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작업이 이제 철학적 사유 능력을 통해서 배양해야 되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 이정복 교수의 이제 교과서로처럼 쓰고 있는 그 철학서를 공부할 때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철학자, 뭐 예를 들면 플라톤 평생을 연구해도 뭐그 장관이 한 얘기를 다 읽지도 못하고 그냥 파악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과감하게 다 떼내고 따지고 보면 이제 앞 사람과 비교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지. 나머지를 우리가 다 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 말고도 공부할 철학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 철학사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을 공부할, 때 한 사람의 철학을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럼 이제 나중에 공부한 걸 통해서 앞에 부분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랑 바르트나 이제 살던 시대는 이제 주로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제 사르트르인데 여러 철학자가 있었지만
사르트를 특히 좋아한 거죠. 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좋아한 이유가 그 당시에 대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뭐 양가성의 시대, 그래서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는 이런 그 중간적인 그런 상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생각해야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나는 자유다.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그래서 모든 것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어, 읽는 독자도 이제 자유라고 전제하고 이제 글을 써서 이런 방식으로 에, 뭐 지식인으로서 또는 문학자로서 사회를 참여해서 변화시키겠다. 이런 그 태도, 그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도 그러면 나도 지식인, 철학자이자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참여할 수 있겠구나. 안가주망 그 부분을 좋아한 거고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사르트르가 완전한 자유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인간은 자유하기 어렵다. 외적으로는 언어, 뭐 소실의 언어,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 언어의 구조에 갇혀 있고 내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온 배경의 구조에 갇혀 있다고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에크루티르라고 하는 어떤 그 뭐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나 입장 또는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입장과 태도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뭐 제로 상태에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해놓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묘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에크루티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철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철학에서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언어는 세 가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징호라고 하는 거, 하나는 이제 상징인 거, 하나는 이제 기호로 되어 있는데 징호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 상징은 간접적인 관련이 있고 기호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 이런 언어 중에서 그게 기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바다 생물을 잡아갖고 이름이 없는 걸 오징어라고 붙였다. 아니면 뭐 어, 무슨 다른 낙지라고 붙이는 데도 있죠. 근데 그걸 꼴뚜기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아니면 뱀장어라고 붙여도 괜찮죠. 뭐로 붙여도 괜찮은데 누가 언제 붙였는지 모르지만 오징어라고 붙였는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 생물에 대해서는 오징어가 원래 이름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연히 붙여진 거다. 기호라. 기호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더 발전시켜 또 다른 영역에 적용하면서 신화도 그렇게 됐다. 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신화를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미토스라고 하는 신화가 로고스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 신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거기다 붙였는지 언제 누가 했는지 몰라요. 기호하고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배워서 이제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뛰어난 것 같아요, 밸런스가. 그래서 이제 그 미토스는 미토스로 봐야지 로고스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어에서 기호나 이 어떤 서사 또 무슨 신화가 이제 로고스화 되는 거나 그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새로운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론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신화를 깨트려야 된다. 신화는 미토스 허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영역을 들여다보는 게 이제 말하자면 소설입니다. 소설도 원래 픽션이라는 말이 이제 픽션 자체가 허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사람은 리얼이다. 현실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현실과 저는 동떨어진 일종의 기호처럼 만들어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지 속아 넘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많은 세상에 이제 부조화 같은 게, 부조리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 역시도 픽션을 픽션으로 봐야지, 그 현실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소설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제 두 가지 뭐 싸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해에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픽션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브레이트 같은 사람도 연극을 연구로 봐야지 그 현실을 봐서는 안 된다.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연극에서 시도를 했죠. 다 그런 게 이런 데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에 대한 이제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자는 그동안은 창조자로 창작자로 봤는데 사실은 창작자 아니다. 창작자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 소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뭐 낭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 그런 이제 뭐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문법인 것처럼 소설이라는 말을 때 문법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존재론이라고 하면 존재가 소설을 낳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창작자라고 생각했던 저자는 그 일에서 소설이 만들어내고 이제 나아지는 데서 사람이 아기를 낳든 낳는 데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 그냥 받아 적는 기록자인 거죠, 기록자. 그래서 뭐 율랑 바르트랑 약간 다르지만 이제 하이테크식으로 말하면 존재가 자기를 표현할 작품을 낳는데 작가 중에 가장 이렇게 자기 뜻을 잘 이렇게 그 나타낼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기록자로 선택해서 기록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자가 아니고 기록자인 거죠.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편집자가 됩니다. 편집자. 그래서 헤아릴 새로운 게 없는데 이미 앞선 사람들이 사용했던 상징, 기호,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조금 다른 빛깔로 편집해내는 거죠. 작가 역할. 주체는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제 보다 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을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어떤 시각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집자인 것을 증명하는 걸 보면 뭐 사라진 누나 이런 작품, 그런 작품들을 분석해서 남의 거 갖다 쓴 걸 다 빼내고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발자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창작해낸 게 없는 거죠.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기호라든지 신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이 그 진실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허구인데 다 허구죠. 소설도 픽션이고 신화는 뭐 미토스, 그 기호는 없던 거 그냥 아무 관련 없는 거 갖다 비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시간적으로 원래 그런 것도 과거, 현재, 미래도 그렇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그런 걸로. 보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해가 돼버리면서 로고스화가 된다. 이거 아니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는 뭐 작품과 그다음에 이제 저자 문제를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이 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뭐 영어 같은 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뭐 음악도 이제 그동안엔 창작자가 있고 뭐 작곡가가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식, 존재가 있다고 치면, 아니면 여기서 뭐 랑그라고 하는 뭐 음악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어떤 뭐 문법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 존재가 음악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자식을 내놓을 때 태어나게 하려고 할 때 그 음악을 가장 잘 이 악보에 적어낼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기록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다 아는 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핸델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작곡해놓고 주여 과연 이게 제가 작곡한 거 아니 네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신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피사체를 놓고 뭐 수백 장 뭐 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모델 같은 걸 찍을 때도 뭐 사진 하나 딱 선정이 나올 때도 한 방에 그게 나온 게 아니고 뭐 수십 장에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딱 선정해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 사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뭐 존재가 있다고 치면 존재가 이런 사진, 이 상황에서 이 피사체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내도록 그렇게 배우에서 역사한 거고 사진사는 거기에 걸맞게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베트남 전쟁에서 뭐 수십만 장 아니 수백만 장의 사진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소녀가 뒤에는 뭐 폭탄이 떠 자기네 마을이 막 이렇게 불타고 있고 빨가벗은 어린 소녀가 놀래가지고 막 옷도 못 입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며 나오는 그 장면이 프리처상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한 장의 사진이 이제 전체를 그 비참한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사진으로 선정이 됐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 시도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순간의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한 컷에 순간의 한 컷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시적인 시도 그런 거죠. 한 문장으로 한 컷으로 보여주듯이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사진사가 찍었냐? 수많은 사진을 찍고 봤는데 그게 한 장이 걸린 거지 딱.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이 안타까운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싶은데 제일 잘 찍은 여러 사진가가 있었겠지만 뭐 군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찍는 사진사가 있잖아요. 기자들, 군종 기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찍은 것 중에 그 하나가 선정이 되는 거죠. 누가 있느냐? 작가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찍혔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뭐 크리스천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뭐 선물하려면 사진을 살 때 어떤 중국인 사진 작가가 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기도했는데 눈이 온고 이제 일부 높고 그런 이제 뭐 논인가 뭐 진흙밭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처럼 사진을 찍어라. 근데 왜 찍으라는지 모르고 찍었다는 거죠. 그 집에 와서 인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눈을 막 지르뜨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자기가 찍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의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지금 딱 편집이라고 그러죠, 영화. 편집. 현재 뭐 우리나라 영화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나는 못 봤는데 파묘라든지 뭐 무슨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주목 막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 그거 나왔는데 뭐 보통 1,000만이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찍을 때 필름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해서 찍습니다. 근데 그 다 편집에 내놔도 요런 모양으로 딱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말 좋은 영감 있는 영화는 그 무슨 시나리오 작가나 카메라맨이나 또는 이제 감독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게 주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배우의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걸 이런 영화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범죄도시구나, 범죄도시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게 되면 이제 그걸 다 그걸 적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저자는 이제 죽음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있긴 있지만 그게 과거처럼 소설 뭐 내가 썼다, 뭐 누가 썼다, 또 사진 누가 찍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배후에 있는 존재 세계에서 그를 사용한 편집자 내지는 기록자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작가가 뭐 소설을 쓰든 아니면 사진을 찍든 영화를 만들든 음악을 작곡하든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만든다. 이제 대중들이 쾌락을 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쓰는 것은 사실 폭력적이고 본인에겐 실존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폭력적이냐면 대중들은 이제 되게 두 패로 나눠져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뭐 공산주의적인 좌파 세력하고 자본주의적인 우파 세력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치열하게 뭐 이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서 뭐 싸우고 지금도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보면 다들 골치 아파.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가운데 편을 들게 돼요. 좌파적인 사람은 좌파적인 글을 쓰면 아우 박수치래 좌파들 대단하다. 책도 막 사주고 막 그리고 막 불러서 강연도 해주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게 뭐야죠. 쾌락을 느끼는 거 자기도. 또 그 그런 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우 뭐 자기들도 이런 유명한 작가가 우리 사상을 동조한다 그래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파에게는 보이지 않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로. 근데 우파나 또 자본주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면, 아, 자본주의 걸 좋아하는 우파에서 뭐, 데려다가 뭐, 여기저기 강연도 시키고,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말아주고, 책도 사주고,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도 좋고, 쾌락 위주라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막, 어, 디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글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걸 그 에크르티르가 아니라 이건 에크르 방스라고 그러잖아요. 에크리 방스. 그런.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글쓰기는 뭐냐면 정직하게 내가 쓰고 싶고 보고 싶은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에크르티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설교도 남이 들을게 하려고 교인들에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웃겨야 된다. 유머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러고 뭐 예화를 뭐 한두 개는 꼭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대중들 청중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것. 에크리방스죠. 근데 이제 이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다. 뭔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스타일에 자기 하고 그런 얘기에 뭐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치료적인 설교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자기 은혜가 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고 글을 쓰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뭐 약간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싶다면 쉬운데 이 카메라 루시다라는 말은 이제 얘기를 해요. 루시다라는 말이 이제 그냥 또 사람 이름도 갖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카메라 루시다를 한번 찾아보면 이 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미경 광학, 혁명 광학 하는 사람하고 이제 둘이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든 그런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저도 이 얘기는 이제 처음 읽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화가는 이제 겉에 보이는 전체적인 면을 다루고 이제 현미경은 이제 그 부분 중 어떤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제 뒤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카메라를 공부, 사진을 공부하다 찾아낸 것 같아요. 이 용어를. 그래서 자기 철학에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특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엄마의 그 어릴 때 사진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 사진 중에 하나야.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특별한 사진인 거예요. 자기는 성인이 됐는데 자기보다 어린 엄마, 자기로 말하면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딸을 낳으면 이런 딸을 낳겠구나 하는 그런 이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기에게는. 마치 현미경으로 자기 엄마의 어릴 때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삶을 쭉 연관시켜서 보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자기에게는 특별한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여러 사진 중에 하나지. 누구 다른 사람의 엄마의 사진 중에 엄마가 어릴 때 귀여웠네. 엄마가 보니까 아들하고 많이 닮았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석하기는 불가능한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스튜디움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그냥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진을 보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걸 해석하고 이렇게 보는 거. 또 여기 보면 푼크툼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용어죠. 근데 우리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푼크툼. 이건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 실존적으로 보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사진을 해석하는데 누구께 맞냐? 누구께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도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 쓰고 이제 뭐 촬영하고 연기하고 뭐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 감독한 사람이 범죄도시 4를 본다. 이거 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돈 뭐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만 원인가 내고 가서 보는 거 평가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진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작곡한 사람이 자기가 음악을 듣는 거하고 그냥 카피된 걸 그냥 뭐 음악 공연한 데 가서 뭐 만 원 주고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글을 쓰는 거나 작곡하는 사진 찍는 거나 영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그게 우리의 진실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깨우침을 통찰력 같은 걸 이제 이 감투가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 그냥 뭐 설교 잘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 듣는 자의 청중의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쭉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에,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 이미 소실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기호의 문제, 언어에서 이제 기호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이해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신화도 진실로 새롭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이 작가 얘기도. 근데 그 기호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기호를, 이름을 붙였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붙였다기보다는 누군가 있어갖고 이름을 붙이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 이제 그런 걸 갖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런 시각으로 이제 뭐, 소설도 보게 되고, 신화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진도 보게 되고,
그리고 영화도 보게 되고, 우리 문화 일반 전반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뭐 저자가 대단하고 뭐 창작자가 대단하고 그랬는데 그 기록자에 불과하고 편집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다른 걸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에크루트나 에크루방스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내가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하는 건지 남의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말은 많이 나왔어요. 뭐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자기가 설교한다 그러는데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누가 얘기가 뭐 답이고 뭐 저자가 답이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작품은 독립적인 것이고 거기는 작가도 역시 또 다른 해석자로 참여하는 거고 독자도 또 해석자로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정리를 해서 언젠가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김수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하니까. 뭐이 로랑 바르트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흐릿하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철학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뭐 일견 십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시작은 이 소시르의 언어 철학에서 이 기호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이해의 코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나 그동안 강의에 대해서 뭐 다음 시간 하나 있습니다만 질문하시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